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암대표선생님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 일부 자장을 맡은 강태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3년도에 제주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해서 77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현평일 선생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크나큰 행운이었고, 제가 40년 교직 생활을 하는데 큰 길잡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좌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팜플렛에 나가 있는 것처럼 제 1부에는 세 분이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강영봉 이사장님의 발표를 하시겠는데 간단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영봉 이사장님께서는 제주학교를 졸업하시고 제주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제주학교 명예교수와 수단법인 제주연구소 이사장을 맡아서 실제로 제주어 보존과 연구에 많은 공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의 행사를 실질로 주관하고 계시고, 주요 저서로는 제주어, 제주사람, 제주문화 이야기, 말하는 제주어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영봉 교수님을 모시고 연암대표 선생님 삶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올라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감히 선생님에 대한 삶을 얘기할 그런 제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기 나와 있는 자료 몇 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대에 수도로 나와 있는데요. 현평여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족 상이라든가 연구 상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장에서 만났던 정병옥 교수님이 화갑 기념 논문집을 그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로 감명 깊게 익은 부분이어서 발표 말미에 한번 좀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3집인 경우는 퇴임할 무렵에 5년 반 동안 행사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일지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되돌아본 세월은 93년도에 한라일보에 45회 연재한 내용들입니다. 45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개인 사정상 더 집필할 수 없어 오늘로 끝마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저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제주 135인 경우는 연암현평여 선생님에 대한 특집보로 다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연암현평여의 삶과 학문이라고 하는 글은 제가 작년에 방언학에 썼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외로 제주학교 30년사, 50년사 아니면 제대 신문 등에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돌이 구몰동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은 봉자, 준자 어르신이고 어머님은 제주 양시의 보아라고 하는 3남 2녀 중에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릴 때 여였기 때문에 사실은 막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거쳐진 집입니다. 제주대학과 인연을 맺으면서 쭉 지금까지 살고 계셨던 용담동 자택이 됩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결혼 사진에 대해서는 못 물어봤는데 아마 메모된 걸로 보시면 선생님과 사모님 맨 처음 찍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부로 쓴 거로 보면 관서대학 시절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하에 이남 삼녀를 두셨습니다. 맨 뒷줄이 이남 삼녀입니다. 앞줄인 경우는 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맨 오른쪽인 경우는 사위에 됩니다. 75년도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 기념 가족 사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5년도 해방되면서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관서대학교 학생이었는데 해방과 동시에 들어가서 관서대학을 마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유질들과 더불어서는 제주 제일중학교, 지금의 오현중학교입니다. 거기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맡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원 하나씩 해서 국어를 맡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괴심이 들어서 아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더 하기로 결심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셔서 동국대학교에 적을 두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동국대학교 아마 고급 학년인 것 같습니다. 함경도에서 내려온 최학선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친구가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같은 날 앞에는 서서 찍었지만 이거는 앉아서 찍은 모습입니다. 회고록에 보면 조선어 기호노를 열심히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노트를 회계정부 5번의 정사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허영호 학자님 경우는 전인국 선생님과 더불어서 6.25 때 납북 인사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김영환이라는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에 허영호라고 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금정중학교가 체육관을 건립하고 역사관을 만들 때에 기념품들을 쭉 정리하다가 이 원고를 보고는 2014년도에 책으로 엮어둔 겁니다. 선생님이 회고록에 보면 납북되었을 때 나는 그때 너무나 슬펐다. 아주 짧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나 슬펐다라고 하는 구절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감정이 매우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년만 더 사셨더라면 아마 이 책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서문 맨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끝으로 원고 정리 정사의 동국대 학생 그리고 최학선,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두 분입니다. 양분이 노력이 아끼지 않았을 내 사이를 표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만 더 살아서 이 구절을 읽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때 너무나 슬펐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배가 되어서 감동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1951년도부터 제주학교 관련을 맺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학사 행정에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접근할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5년도, 56년도에 4년제 대학이 되어서 학사 행정에 손을 떼게 되니까 그래서 방언 조사를 한 게 56년도에서부터 58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제도 방언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44편의 연구물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제도 방언 연구 자료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스스로도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용 선생님이 도움으로 하버드에서 원조를 받고 책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제1회 제도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제도 방언집 자료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73년도부터 국내 교수 교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 부문과에 26명이 응모를 했는데
유일하게 선생님이 선발이 되어서 교환교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박사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도 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남았던 석주명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박영우 선생보다 어휘스에서도 물론 많거니와 조사 방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서 44편 중에 단연 최고의 것으로 평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음력 12월 1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틀 후가 저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일주일을 지내고 난 유족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책하고 좀 잡다한 것들 있으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 2대에 가서 책이랑 저기 나와는 와이셔츠 박스에 5개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여기 나와는 카드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때의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끔 저거 보면 뛰는 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진으로 보여주고 지금 로베에 가시면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어서 박물관에서 박물을 보관하는 오동나무 상자를 빌려다가 그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책 중에 선생님이 늘 곁에서 두고 봤던 방언 자료집이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85년도에 수정본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두었습니다. 적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수정본 나온 이후에 정정한 것이니까 새로 카드화할 것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책을 가끔 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62년도에 나왔던 것을 뒤편에 보시면 정오표가 있습니다. 정오표를 모두 다 고치고 그때 한 160여 명에 달하는 제보자 명단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몽땅 다 일정별로 그 명단을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것보다는 더 완벽한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맞이해서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농고편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자료편이고 여기 나오는 농고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만 보시면 선생님이 연구적으로 다 훑어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편의 논문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그 당시까지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 목록이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목록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어미 부분도 목록이 제시되어져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80년대에 제주대학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물론 장남 변호사님의 그 기록에 보면 학장을 하고 총장을 하는 그것은 나의 한 분의 공비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보지 못해서 학문의 공백기를 가져오는 대목입니다. 회고록을 읽다 보시면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선거운동 매년 했느냐라고 하는 김옥길 장관이 물음에 저는 28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한 지가 28년이 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현표 선생님을 만나면 이 학장님 28년 동안 선거운동 했대요 라고 하는 농담을 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기록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82년도 유창순 국무총리로부터 초대 총장 임명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씩을 한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헤럴드 선생님도 계시고 총장님을 지냈던 김영국 총장도 계시고 김대희 총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간부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45회 회고록 중에서 방언에 관련된 부분이 13번 나오는데 제 종합대학 승격에 관련된 부분이 11번째 나옵니다. 11번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종합대학 승격에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업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저하고도 개별적으로 사연에 있는 건물입니다. 84년도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이 도서관을 지을 때 현장 소장이 저와 같이 군대에 근무를 한 ROC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현장 소장으로 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정말로 재미있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 건물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사능이용연구소입니다. 이것도 저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81년도에 제주도 환경과 관련이 있는 탐락문화연구소, 방사능이용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알뜰농업연구소 4개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법정연구소로 됩니다. 그때 제가 시내고등학교에 있다가 조교로 발령받아서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법정화 연구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선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회고록에 보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쪽 기관에서 전화가 가지고 왜 비가 새는데 불화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음모까지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설치한 것도 선생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대학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 85년도에 사슴상을 만든 것도 선생님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년도 8월 30일 퇴임식하는 장면 모습입니다. 국어 국문학 동문회에서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사언이 밤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6년서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 지역학습반을 5년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연구를 만들고 연구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도와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저기 나오는 제주어 사전입니다. 그 이후에 수정정보판이 나오고 지금은 대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 경우는 62년도에 방언집을 가지고 제1회 제도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넣었습니다. 42살의 야람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국민원장 목련장을 받으셨습니다. 부흥화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동승 학술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물어보니까 맨 오른쪽 무덤이 선생님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감 논문집에 보면 전장에서 만났던 정병호 교수님의 그 글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읽는 것으로 맡을까 합니다. 여러분 나의 40년 가까운 직위뿐만 아니라 우리들 생애에서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이기도 하다.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생과 사의 다른 길을 헤매는 전장일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연암이 인간됨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암은 40년 전 학도 지원병이라는 일본 병정 노릇을 하던 그때나 제주대학 학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다. 겉으로 꾸밀 줄을 모르고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요령을 부릴 줄 모르는 대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정직한 마음가짐 탓일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직으로 일관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성도에 가까운 수양을 쌓고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권모, 술수, 아첨, 교만 이런 등속의 낱말들은 연암이 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기록된 일이 없었을 것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전장에서 만난 정병옥 교수의 글을 읽은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주학교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제주학 교수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제주예술이 사회사, 제주의 현대문학사, 현대시 예술수용 등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그럼 김병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강영봉 이사장님의 그 발표가 어떤 실증적 자료를 통해 연암 선생님을 회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와 정반대로 저의 기억입니다. 다른 분들이 기억이 아니고 저희 기억을 통해서, 뭐 대단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연암 선생을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책자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형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습니다. 1968년이라고 나오는데 50년도 더 된 때입니다만은 그 5월 초에 제가 도서관을 향해서 걷고 있을 때인데 김군 잠깐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도서관 건물 2층을 쳐다봤더니 당시에 국문과 교수로 계시던 김영돈 교수님이 노란 봉투를 들고, 대봉투입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 사무실 창가는 그 2층에, 도서관 건물 2층에 당시에 박물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수가 학생을 부를 때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석에다 문자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불렸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부탁은 연암 선생 댁에 가서 이 서류 봉투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2학년, 국문과 2학년. 논문을 쓰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인용할 내용을 카드에 옮겨 쓰는 작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변평효 선생님 댁, 연암 선생님 댁에 갔더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선생님은 카드에다가 인용할 내용을 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당가에 서서 제가 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 뒤에 임무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암 선생님에게 서류 봉투를 드렸습니다. 연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방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틈에
저는 궁금한 나머지 책상 위에 놓인 검정색 책의 표지를 들춰보았습니다. 거기에 브룸필드라는 저자의 영문 이름과 랭귀지라는 제목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사람의 상상력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생각하는 실제적 상상력이 있고, 다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상징적 상상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눈앞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른 체계 속에서,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아마 그 후자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연암 선생 댁에 갔다가 돌아온 바로 그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브룸필드의 랭귀지를 대출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뭐 거의 못 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휘도 우선 낯설고 문장 구조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저의 실력을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였는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저는 아마 영어 공부에 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영어 공부에 좀 열심히 매진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현대문학 이론 중에서도 실론입니다. 지금에는 좋은 번역서들이 출간되어서 학생들이 큰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지만 제가 대학 강의를 막 시작했던 82년만 해도 읽을 만한 번역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번역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력본을 번역한 중역이었고, 심지어 어떤 번역에 대해서는 원서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불만이 실론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번역서일수록 거기에는 주술호응조차 엉망진창인 문장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실론을 공부하는 나에게 그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실론을 공부하는 좋은 수단이었다는 사실, 그런 사실과 함께 또 저로 하여금 실론을 공부하게 했던 계기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기를 브룸필드의 랭귀지를 안진뱅이 책상에 펼쳐놓고 논문에 인용할 내용을 카드에 옮겨 쓰시던 그 연암 선생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동일시 현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나는 그 말에 기꺼이 동의할 것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이면에는 나와 타인 사이의 투쟁은 거의 숙명적인 것이고 타인의 주체성을 허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주체성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연암 선생에게는 그러한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암 선생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학 교수에게는 강의 주제와 관련되는 전문 지식 말고도 강의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들이 함께 요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의의 다른 요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옷차림, 음성, 판서글씨, 인격, 이런 것들이 될 터인데, 제가 기억하는 연암 선생님의 옷차림은 아까 사진으로도
뭐 확인한 바입니다만 단정하고 음성은 늘 부드럽고 판서 글씨는 정확해요. 그렇지만 연암 선생을 지시하는 그 대표적인 기호는 그런 강의 요소들보다는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그거는 소탈함입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제주대학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는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제주에 와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 물어보시던 이런저런 것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4년 2학기 때 두시연의 비주 등으로 유명한 석전 이명주 선생님이 제주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각 뵀더니 연암 선생은 석전 선생이 제주에 오셨는데 저녁을 같이 할 계획이다. 동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동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 식당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시내 어디인데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대화는 주로 대학과 관련된 문제들, 교수들의 연구실 확보나 교수들의 연구 논문 편수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제주대학은 한 연구실을 두 교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또 지역 일간지는 교수들이 연구 논문 편수가 전국 대학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로 두 분은 우정 깊은 친구 사이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꽤 많은 술잔과 유쾌한 웃음들이 오갔습니다. 자리를 파할 시간이 되었을 때 연암 선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석전 선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 김 선생을 잘 지도해 주세요. 석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작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관심의 그런 일환이 아니었던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 선생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행정가로서의 연암 선생은 아까 제 발표하고 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80년 4월 1일부터 연암 선생은 단과대학인 국립제주대학의 마지막 학장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1년 2월 28일 문교부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립제주대학의 탐나문화연구소, 아열대농업연구소, 방사능이용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등 4개의 대단위 연구소를 법정연구소로 인가해 줍니다. 그것은 대학 당국이 1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벌인 절충의 결과였습니다. 문교부가 4개의 대단위 연구소를 한꺼번에 법정연구소로 인가한 것은 지방공립대학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연암 선생은 82년 3월 1일 국립제주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 그 총장 취임사에서 법정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 인용된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연구소는 장기적인 학술진흥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발맞추면 교수들의 연구도 개별 연구에서 공동 연구로
소단위 연구에서 대단위 연구로 전환되는 계기가 자연히 마련이 됩니다. 이것은 제주대학의 내 법정 연구소들이 산학협동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 법정 연구소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연구소의 법정화가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제주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은 82년 신학기부터 제주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교수들로부터 연암 선생이 세운 두드러진 업적이 바로 연구소를 증설하고 법정화를 이룬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암 선생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필로그 여기 있습니다만 이건 다시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제 기억에 의존하는 정말 대단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 발표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 연암 선생님께서는 대학 다닐 때에 그 당시 70년대 저희들 기억으로는 간혹 특히 4학년쯤 되면 단축 수업도 좀 하고 때로는 휴강도 좀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전혀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2년 동안 강의 받으면서 딱 한 번 5분 정도 단축 수업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발표하실 현천욱 장남되시는 분께서 그 당시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아마 전화는 받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마 저희 강의하는 교수님 강의하는 옆에 그냥 슬쩍 이렇게 밖으로 지나가니까 좀 아들을 빨리 보고 안아주고 싶어서 5분 정도 단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례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철옥 변호사님의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하버드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지내셨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내셨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이사와 유엔 컴팩트 한국협회 이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법인이라고 하시는 김현장의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분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철욱 변호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아버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뜻깊은 학술회의를 만들어주신 우리 강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 발표를 맡아주시는,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축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로타리 총재님들이랑 회장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앉아서 제가 이 책자에 (39페이지에) 제가 가족을 대표해서 저희가 이남 삼녀입니다. 이남 삼녀인데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대표해서 현지아가 여기 앉아 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한테 정신적인 유산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39페이지 보시면 근면성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분을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5분도 아껴 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아버님 옆방에 제 공부방이 있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면 항상 아버님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책장 넘기고 등불에 이제 아버님 공부하시고 글을 쓰시고 또 고치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돼서 야, 세상에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까. 아마도 하늘나라에서도 아버님이 공부하는 데서 1등하고 있을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단 10분도 아껴 쓰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아껴 쓰시냐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차 한잔 합니다. 가족들이. 근데 딱 15분 정도만 담수하시고 그 다음에 서재에 들어가면 그 다음 점심 식사 때까지 안 나오십니다. 야, 그렇게 정말 연구하시고 논문 쓰시고 자료 정리하시고 그렇게 즐겨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 아버님의 그런 근면성을 제가 딱 본땄더니 뭐 사먹고시고 금방 붙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근면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버님의 그 소탈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함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누구를 욕하거나 또 어떤 일에 화를 내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따뜻하게 포용하시고 관용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명경지수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대단하신 어마어마한 수양이죠. 세상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버님의 타고난 성품이기도 하고 많은 수양을 하셔서 제가 딱 평생 아버님께 한 번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중2 때인데 사춘기라 뭐 이광수 신문의 상록수 뭐 연애소설에 제가 빠져가지고 뭐 밤새고 막 읽고 하는 게 아버님한테 들켰어요. 아버님은 공부할 줄 알았는데 그래 연애소설을 너무 열심히 읽는다고 제가 평생 한 번 야단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마치고 서울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와 아버님께서 옆방에서 이제 그 어떤 솔선수범하는 가르침을 못 주시니까 거의 매주 저한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로. 근데 그때 그 받은 편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벌써 50년 전 얘기인데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 마인드를 가져라. 또 어학은 3가지를 열심히 해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내가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국제화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90고 나서도 판검사를 안 하고 대한민국에 로펌이라는 개념도 없을 텐데 하여간 로펌 시대가 온다는 뭐 터닝 포인트죠. 뭐 어떤 시대의 변곡점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해가지고 이제 김현장의 1세대가 돼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한 30명밖에 없었죠. 지금 한 3,800, 4,000명이 되는 세계 국제 로펌으로 키우는데 저도 일조를 하고 이게 다 아버님의 그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주신 교훈이 아닐까. 근데 또 아버님이 또 생각보다 술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즐기시고. 이승영 박사님이나 양주동 박사님이나 또 서울에서 최학선 교수님하고도 참 친하셨는데 그래서 딱 앉으면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승영 박사님 오셨을 때인데 와 밤 3시까지 학문적인 논의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조리 워커 양주를 한 4병 드셨어요. 와 근데 아버님은 술을 마셔도 절대 혀가 구부러지거나 또 얼굴도 빨개지지 않았어요. 얼굴도 하얗게 꼿꼿하게 앉으셔가지고 정말 선비의 모습 그대로. 근데 술도 참 즐기셨어요. 저랑 현명태 교수는 술이 약합니다. 아버님에 비해서는 아니죠. 아버님의 그런 성품이 그대로 얼굴에 받는 데서 아버님 모습이 굉장히 좀
그 선비 같은 아주 깨끗한, 뭐 미남이라기보다는 좀 더 아주 굉장히 좋은 선비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래오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버님 덕에 고시를 빨리 붙었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붙었는데, 아버님이 마음 작정을 하고 저를 이숙영 박사님께 가서 인사를 하자고, 서울에. 그래서 가서 차 한잔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숙영 박사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23살 때입니다.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운다. 그리고 기울고 나면 다시 차오른다. 그리고 딱 치고 계셨어요. 이수경 박사님이 저한테 23살에 소년 등과 해가지고 어깨가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평생의 좌우명을 한마디 주신 거예요. 달은 차면, 보름달이 꽉 차면 반드시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정상에서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달이 기울면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때를 기다려라. 제 평생 좌우명이 됐습니다. 절대 달이 차면 기울고 나면 또 차오른다. 아버님은 정말 치열한 그 연구, 교육, 행정, 학문, 프로 정신이 있었는데, 아버님 연구할 때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산간에 방언 채취, 정말 교육을 안 받으시고 TV 영향도 안 받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이제 옛날에 큰 녹음기를 제가 심부름하고 아버님이랑 가서 그거를 채취 녹음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아버님을 위해 밤새도록 다시 들어보면서 이제 기록을 하시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중세 17, 18세기 언어 현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시면서 그 아버님의 그 유명한 카드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그래서 아버님 따라 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내가 참 이렇게 뜻깊은 학술회의를 우리 강의사장님이랑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애써주시고 또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아버님을 회고해 주시고 정말 제가 평생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자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쩌면 조금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감명으로 오래오래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분 발표자님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